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이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5년, 연애 기간 4년, 도합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믿고 살았는데 철저하게 배신당했어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해주고 이혼했습니다. 올해 제 나이 35. 솔직히 말하면 조금 슬퍼요.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애매한 나이고 순수하지도 않은 나이죠. 저는 전 남편과 살 때 난임 치료를 받느라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혼 전 1년간 아이 갖는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남편과 불화가 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걸 며느리인 제 탓을 했고요. 그래도 설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새 여자를 만나 인생 계획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심정을 이야기한들 당해본 경험자가 아니면 이해 못할 겁니다. 이혼한 지 고작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긴 한가 봅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날이 왔으니까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지만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저를 진창에 쳐넣으려고 수를 쓰던 사람이에요. 아들이랑 결혼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으면 바람 피운 자기 아들 편을 드셨을까요? 이혼 소송하면서 상처받은 말들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남편 못지않게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이혼한다고 할 때 부추기겠습니까? 아니면 말리겠습니까? 이혼하는 사유가 내 자식이 원인 제공자라면요? 저는 부모 입장은 아닙니다만 만약 저라면 내 자식 놈을 싹싹 빌게 하고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던지 최소한 잘못에 대한 사과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에 이혼당한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저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가 무시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더 부추기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놈의 돈 번다고 허구한 날 회사에 매여 사니 애도 안 들어서지. 너 옛날 같으면 소박감이야.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잘난 척 그래? 그러니 남자가 여자한테 정이 붙겠니? 남편이 아픈데도 나 몰라라 하는데 어디 남자가 마누라를 좋아하겠느냐 말이야. 어머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결혼해서 이만큼 살게 만들어준 거 저예요. 제가 얼마나 버냐고요? 어머니 아들보다 그놈의 돈은 2배, 3배는 더 번다고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어머니도 어쩔 수 없네요. 어쩜 잘못한 아들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저한테 잘못을 넘기세요? 이런다고 어머니 아들이 한 짓 정당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다는 거냐? 오히려 집안일 다 부려먹고 무시한 네 년이 잘못이지. 그래, 네가 어찌하나 한번 보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뭘 하든 네 마음대로는 안 될 거다. 전 시모는 어찌 보면 전 남편보다 더 뻔뻔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같은 여자로서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아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끄집어내니 어쨌든 비열한 진흙탕 싸움의 최종 승자는 다들 짐작하시듯 저였습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얘기를 하자면 남편에게서 바람의 징조를 보았던 때를 꼭 말씀드려야 할 듯 싶어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누가 보면 진짜 바람 안 피우게 생긴 얼굴이에요. 바람 피우는 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인물값 한다는 말이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남초 성향의 회사다 보니 하는 일이 강도가 높고 야근에 출장이 많아요. 회식도 다른 회사보다 많은 편이고요. 뭐랄까,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식하면서 술 안 마시고 술 마신 척하는 비법도 터득한 사람이 저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도 전부 알고 있었고 남편이 저를 많이 걱정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직하라는 권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다니는 분 아시다시피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직하는 게 어디 쉽나요? 회식이 잦은 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간혹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야? 내가 당신 회식한다고 할 때마다 데리러 가는 것도 이젠 이골이 난다. 아니 무슨 결혼한 여직원을 회식 자리에 끌고 다닌대. 당신이 없으면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다음부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진행한 일 때문에 모인 자리를 내가 어떻게 안 가냐? 이런 거 이해 못하는 거면 나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는 건가? 당신 혼자 버는 돈으로 우리 생활비하고 어느 세월에 집 사겠어. 억지로 술 마시는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말고 여직원 딸랑 하나인 거 알잖아. 그 직원 앞으로 편하게 앞길 열어주는 선배는 돼줘야지.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우리 싸움에서까지 직장 일에 목숨을 걸어? 후배 여직원이 뭐 당신 노고를 알아주기라도 해? 자기 앞길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야. 당신도 고생하면서 승진한 거잖아. 암튼 당신도 술자리 줄여. 매번 술 취한 마누라 모시러 가는 남자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 결혼하고 나서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저럴 때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연애할 때 회사 취직 준비하는 것도 다 남편이 지켜보았고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저렇게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버는 월급이 없으면 우리 가게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걸 잘 아는 남편은 직장 그만두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제가 데리러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차를 가지고 안 다녀서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가끔 남편이 퇴근길에 저를 찍어서 같이 가기도 했고요. 우리 팀의 막내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저랑 종종 같이 퇴근하는 일도 있었네요. 그 직원이 참 싹싹했어요. 일도 잘하고 똑똑해서 제가 많이 챙겨줬습니다. 회식에서 제가 술에 취하면 직접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 있는 곳을 얘기해주기도 했고요.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남편 입에서 후배 여직원 칭찬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그래도 후배 하나는 잘 키워놨더라. 여직원이 당신이랑 자기 둘뿐이라고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회식 자리 지키고 당신 챙긴 거 보니 말이야. 내가 고마워서 다음에 이런 일 또 있으면 나 부르라고 당신 후배 직원한테 내 번호 줬어. 나도 다음부터는 당신 회식 간다 해도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네. 맞아. 그 직원 참 똘똘하고 착하지. 게다가 어려서 그런지 예쁘게까지 하잖아. 그 직원 좋다고 들이는 직원들 꽤나 많아. 여우 같은 구석이 있기도 한데 나는 선배니 엄청 어려워하지. 배우려는 자세도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 내가 후배는 잘 키웠나 보네? 내가 술 먹고 고주망태 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 있으면 당신한테 연락하겠지. 잘했어. 남편은 제 후배 직원에게 연락처를 줬다고 했고 실제로 그 후로 종종 회식을 할 때 후배가 남편에게 저를 데리러 오라고 종종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고주망태 안 되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회식하다가 한두 잔 마시다 보면 가끔 훅 취해버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군말 없이 후배 전화 받고 데리러 와서 저를 뒷좌석에 누이고 후배는 옆자리에 태우고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두 달에 한두 번 있는 일이라 저는 남편이 간혹 후배 여직원 얘기를 뜬금없이 꺼낼 때도 별 생각 없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서 여직원이 저와 후배 둘뿐이다 보니 제 결혼 얘기라든가 남편 얘기같이 소소한 일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후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최주희님은 남편분이 엄청 자상하셔서 부러워요. 저번에 보니까 제가 주인님 취했다는 말 하자마자 바로 달려오시고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전혀 챙겨주지도 않거든요. 결혼하려면 최주희님 남편 같은 사람이랑 해야 하는데 그쵸? 뭐? 같이 안 살아봤으니 그렇게 보이나 보네. 글쎄 남편이 생긴 거랑 다르게 여자를 잘 챙기긴 해.
전혀 여자 많을 것 같이 안 생겼잖아. 근데 그거 알아? 나 연애하는 동안 남편 여사친들 무려 5명을 내가 다 끊어낸 거? 나름 골치 아팠지. 어머,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와,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르는구나. 하긴 최주임님 남편이 되게 말씀 능숙능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여자들이 외려 편하게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남자들이 여사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있는 남자친구 좋으면 보려고 노력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시시콜콜한 개인적인 담소를 나눌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한번 남편이 점심 때 우리 회사 근처에 올 일이 있다며 같이 밥을 먹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굳이 제 후배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만에 남편과 둘이서 만난 점심을 먹고 싶어 했는데 말이죠. 그냥 우리 둘이 먹자. 같이 점심 먹을 기회도 흔치 않은데 왜 굳이 내 후배를? 당신은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그동안 당신 후배가 얼마나 당신을 챙겼냐? 내가 밥 사주면서 앞으로도 당신 말 잘 들으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려는 거야.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후배를 데리고 같이 남편과 점심도 먹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챙겨준다는 직원 점심 대접해준 남편이 고마웠죠.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참 대담한 인간이다 싶네요. 그 이유는 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잠시 쉬어야겠다고 느낀 시점이 33이 되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결혼 초반부터 손주를 노래를 부르셨지만 저랑 남편이 단호하게 잘라버렸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들보다 돈 잘 버는 걸 모르셨기 때문에 저만 보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놈의 돈은 얼마나 벌길래 애 낳는 것도 미루냐? 남의 집 대를 끊어놓을 셈이야? 네 나이를 생각해라. 이런 듣기 싫은 말들을 저 볼 때마다 노래 부르듯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 기가 세다고 아들 잡아먹을 상이라나 뭐라나 이런 말들을 하시며 상처를 주시기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랑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라도 하나 낳으면 고부지간이 조금 가까워지려나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어머니 재촉이 듣기 싫기도 했고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둘 다 가진 거 없이 시작해서 여건이 안 되는데 애를 덜컥 낳기는 싫었거든요. 결혼 4년 되어가면서 내 집은 아니었지만 처음 반전세 월세로 시작했지만 나름 전셋집도 대출 없이 마련했고 집 살 때까지 아이 낳는 걸 미루면 거의 마흔이 될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애 가지는 게 어렵다고 하는 말을 주위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회사는 난임으로도 질병 휴직이 가능했어요. 1년 정도 자연 임신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되길래 과감하게 회사를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가르쳐 넣은 후배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냈는데요. 그 후배는 저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나중에 좋은 일로 얼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쉬게 되면서 마음 편히 아이 갖는 준비하고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살림에도 취미를 좀 붙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만난 것도 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의 동상이몽이었죠. 남편은 제가 휴직을 내면서부터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더 늘리더라고요. 집에 10시 넘어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주말에도 근무랍시고 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 회사 다닐 때 불만을 가지던 남편이 오히려 바쁜 척하며 저랑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적어지자 저도 당연히 남편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당신 주말까지 밖으로 놔두는 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나랑 병원 가는 것도 벌써 몇 번이나 미루고 너무 노력 안 한다. 당신 이러면 내가 휴직한 게 무슨 의미야? 어머니 나 구박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런다고 안 생기던 애가 덜컥 들어서기라도 해? 어머니가 그러신 건 어쩔 수 없어. 둘이 벌다 나 혼자 버는데 일 늘려 하는 게 당연하지. 당신 병원비도 비싼데 이 정도 바쁜 건 이해해줘라. 나 술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술 먹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 외 시간에 뭐 하고 다니는지 나는 모르지.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봐. 그러자 뜨끔하던 듯 하던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허, 별 걱정을 다 한다. 당신은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잘 생각해봐. 남편은 일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제가 남편에게 그즘 이상한 낌새를 느꼈기 때문에 닥달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주말 아침부터 업무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며 씻으러 들어갔는데 메시지 오는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잠겨 있어도 앞에 몇 글자는 화면에 보이잖아요. 저는 생각 없이 본 건데 이모티콘이 막 잔뜩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모티콘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하트 이모티콘에 애교를 부리는 듯한 움짤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왔더군요. 게다가 보낸 사람 이름이 실명이 아니라 애칭처럼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적인 일로 연락할 사람이 아니면 이름 석자가 정상일 텐데 말이죠. 남편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았으니 내용은 알 수 없었고 남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남편 낌새를 보니 핸드폰 확인하고는 입꼬리를 주체 못하더라고요. 뭘 보고 입꼬리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수상한 이모티콘이었겠죠. 처음 이상한 기분을 느낀 이후로 남편의 행동을 줄곧 지켜봤는데 자꾸 바깥으로 나돌고 저에게 소홀하니 당연히 남편이 뭔가 딴짓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심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으니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 차를 뒤졌지만 의심만 증폭되더군요. 이상하리만치 영상이 없었어요. 중간중간 삭제된 내역이 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남편은 핸드폰을 뒤지는 것밖에 없었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상간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폰을 뒤지는 건 힘들어서 다른 정황 증거를 찾으려고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지만 차를 남편이 사용하니 뒤를 밟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흥신소를 이용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남편 폰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남편 놈이 잠든 틈을 타 얼굴로 화면을 해제하고 폰을 뒤졌는데 역시나 판도라의 상자는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많이 뒤질 필요도 없었어요. 카톡창을 열자마자 제일 상단에 있는 대화가 귀요미와의 대화였으니까요. 귀요미라는 여자와 참 많은 대화를 했더군요. 점심 메뉴 얘기는 일상 다반사였어요. 옷을 골라달라느니 오늘 예뻤다느니 아주 난리더라고요. 아주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한 내용도 있었어요. 너랑 나랑은 이렇게 잘 맞는데 우리 마누라랑 언제까지 마음을 감추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친까지 버리고 오빠한테 간 거 알죠? 나 올해는 못 기다려요. 어떻게든 선배 제 발로 나가게 하겠다며. 머리를 잘 좀 써보도록 해요. 대화를 보며 보통 년이 아닌 걸 대번에 파악한 저는 대체 2년 정체가 뭘까 하고 계속 카톡창을 올리는데 서로 휴가 사진 공유한 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보낸 여자의 정체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름 아닌 사진 속 여자는 저의 직장 후배였습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일 잘한다고 칭찬에 마지 않던 그 직장 후배였죠. 잠자는 남편을 당장 깨워 추궁하고 싶었지만 심지어 저 모르게 여행도 다녀왔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확인한 날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숨죽여 울었네요.
저는 상간녀 정체를 알고 나서 그날 밤 아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애정어린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제가 아이 갖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동안 남편은 제 직장 후배년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남편 놈의 바람은 회사 다닐 때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회식 끝나면 후배년이 전화해 나 데리러 와서는 취한 저를 뒷좌석에 눕히고 직장 후배, 아니 상간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하하 호호하다 정분이 난 거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 나의 착각이길 바라며 믿고 싶었던 남편이었는데 그냥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티를 안 냈을 뿐 실제로는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은 사이였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남편 메시지를 뒤지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 시모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그야말로 어이없었어요.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너 이혼하는 건 네 마누라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서 전셋집을 네가 가져야 한다. 그러게 아무리 전세라도 왜 그런 큰돈 들이는 일을 네 마누라한테 맡긴 거니? 돈줄을 마누라가 쥐고 있으니 그렇죠. 요즘 아이 갖자고 노력하자는데 나 진짜 싫어요. 엄마, 그냥 서로 빨리 이혼하면 안 되나? 잘못한 사람이 넌데 이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엄마 말대로 해. 최대한 너 여자 만나는 건 숨겨야 한다. 그리고 서서히 네 마누라 눈밖에 나는 짓을 하란 말이야. 나도 어떻게든 네 집사람 트집을 잡아볼 테니. 엄마, 우리 선영이 되게 마음에 드나 보네. 그럼 마음에 들지. 얼굴 이쁘고 나이 어리고 집안도 좋다며. 아들 쑥쑥 잘났게 생겼더라. 도끼 가득한 네 마누라고는 차원이 달라. 나도 살가운 며느리한테 효도 좀 받아보자. 상간녀 정체를 한 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건 뭐 완전 막장 드라마였죠. 세상에 며느리 맘에 안 든다고 아들을 본처와 이혼시키고 바람난 년이랑 재혼시키려는 심호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찾아낸 증거를 일단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상간녀가 그년인 걸 알고 나니까 뭐 증거 수집이 너무 쉬웠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에게 모른 척하는 건 괴로웠지만 제가 보기보다 철저한 성격이고 어머니가 그랬듯 독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기 대상감으로 모른 척했죠. 아이 가는 노력도 그만두었고 병원 다니는 것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저 혼자 노력했던 것들이 너무 허무했죠. 상간녀도 참 허술한 게 뭐냐면요. 남친 차버리고 유부남 만나는 주제, 연애하는 건 엄청 티를 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카톡 프로필에 올린 사진을 보면 남자와 같이 있는 걸 얼굴 아래로 올렸던데 웃기게도 저는 딱 보고 단박에 내 남편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만하면 제가 증거로 뭘 더 모을 것도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했다는 말을 들을까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알아보고 법적으로 그 인간을 탈탈 털어줄 방법을 고민했죠. 제가 이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반면 남편 놈은 아주 연애질 재미에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봅니다. 본인이 철저하다고 착각을 단단히 하는지 점점 대담해지더니 내놓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주말을 껴서 직장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말입니다. 제가 바보도 아닌데 모르겠습니까? 이미 회사에 몰래 전화해 워크숍 같은 걸 안 가는 거 확인까지 한 저였습니다. 당연히 상간녀랑 어딜 가려는 수작질이구나 알아챘죠. 당신 회사는 무슨 주말을 껴서 워크숍을 간대? 남의 소중한 주말을 워크숍으로 낭비하게 한다고? 당신 회사 정말 웃긴다. 내가 당신 회사 전화해서 뭐라고 좀 할까? 남편은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거라는 듯 저를 말렸습니다. 당신이 전화하면 윗사람들이 꿈쩍이나 한대. 괜히 나만 찍히지. 요즘은 주말 워크숍도 흔해. 암튼 승진하라면 별 수 있어? 그런데 가서 얼굴 비추는 수밖에.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는 남편을 보며 울분을 느꼈습니다.
잠자는 남편을 때리고 싶은 충동도 느꼈고요. 여행 가서 그년이랑 미래를 즐길 남편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워크숍 간다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뭐랄까요? 남편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와 동시에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그년과 여행까지 가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기는 싫어서 모든 걸 까발릴 각오를 하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새벽녘에 얼핏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들짝 놀라 일어났더니 이미 남편 놈은 신나게 짐을 챙겨 나간 후더군요. 겨우 아침 7시에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나갔겠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작정이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니? 혹시 운전 중이야? 지금 바로 집으로 와.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남편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듯 이러더군요.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워크숍 간다고 했잖아. 조금 있으면 회사 도착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당신에게 있겠지. 왜? 신나게 여행 준비했는데 오라니까 가슴이 철렁하니? 지금 당신 옆에 누구 앉아있는지 내가 맞춰볼까?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듣고 당장 돌아와. 뭐?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여자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멀쩡히 워크숍 가는 사람을 지금 뭐로 생각하는 거야? 기회를 주는데도 이러네. 당신 옆에 여자, 내 직장 후배 선영이잖아. 둘이 놀아나는 거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 2번 말 안 해.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년 내려놓고 당장 집으로 와. 그런데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른 그 순간 쾅 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니 남편 놈과 여자의 비명이 들리더군요. 남편 놈이 얼마나 놀랐는지 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남편은 다급하게 사고가 났다며 소리를 지르더니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닌지 말할 정신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남편이 사고 수습을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남편 놈도 강심장은 못 되는 게 제가 외도 사실을 안다는 걸 듣고 사고를 낼 정도로 놀란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전화했더니만 거의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전화를 받아 한다는 소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지금 사고가 좀 크게 났어. 앞차를 완전 직통으로 받아버려서. 이거 당신 책임도 있어. 당신이랑 전화통화하다가 난 사고잖아. 나한테 그런 말 할 때야? 당신 사고 날 때 여자 비명 다 들었어. 어디 병원이야? 지금 그년하고 같이 입원했냐? 꾀병 부리면서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당장 튀어와. 여보, 나 진짜 사고 크게 났어. 갈비에 금도 가고 정강이뼈 골절돼서 움직이지도 못해. 일단 사고 수습은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자. 얘기할 거 없고 난 이미 다 아니까 병원 어딘지 말이나 해.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병원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여자 후배, 아니 남편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는 모른 척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연이 이미 남편과 입을 맞췄는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정말 지옥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앞으로의 일을 각오하라고요. 그래도 답장이 없더군요. 저는 월요일에 당장 이혼 소송을 접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에 있는 남편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상자에 싸서 현관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녁이 다 된 시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받기 싫었지만 일단은 받았어요. 네 집 문 앞에 다 왔으니까 문 열어놔라. 어머니가 집 앞에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만 하는지 난감했습니다. 이미 남편 놈 바람도 알고 상간녀와 재혼시키고 싶어하는 양반이 대체 왜 우리 집에 왔다는 건지 속내가 뭘까 생각하는 사이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만
대뜸 소리를 지르시며 성큼성큼 걸어와 제 머리채를 붙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 못된 년아. 하늘 같은 남편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냐?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너 우리 재우 사고 난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 전에 이 머리채 좀 놓고 말하세요. 제가 왜 어머니한테 이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작 잡아뜯길 사람은 다른 데 있는데요. 뭐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아니? 내가 오늘 재우 전화 받고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사고 났다길래 달려갔더니만 세상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더라. 근데 이 늙은 시모가 아들 간병하게 하고 너는 대체 뭐 하는 거냐? 네가 이러고도 마누라야? 네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 이럴 거면 대체 우리 아들이랑 왜 사는 거냐? 당장 갈라서. 나는 아들 무시하는 며느리는 싫다. 그러세요? 그럼 어쩔까요? 제가 어머니 잘나신 아드님이랑 이혼이라도 해드릴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속내를 드러내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년이 우리 아들 개무시하고 병원에 있는데도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뭐겠니? 너 스스로 아들 집사람 노릇 하기 싫다는 거잖아. 긴 말하기도 입 아프다. 그동안 둘이서 모은 돈 깔끔하게 나누고 이제 보증금 우리 아들 줘. 그래야 공평하지.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해주는 대가는 너도 치러야지. 어머니 말 듣고 나니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들과 이혼시킬 구실을 찾고 싶었던 거죠. 제가 남편 사고 난 거 알면서도 아내 노릇 안 한다는 걸 트집 잡아 저런 억지를 부린 겁니다. 무슨 큰 선심이나 쓰듯 아들이 이혼해주는 대가로 전세 보증금까지 꿀꺽 하겠다니요. 어쩜 두 모자가 저리 교활한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남편이 왜 저랑 이혼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어머니야말로 웃기는 분이네요. 누가 들으면 어머니는 아들 이혼을 바라시는 분으로 보여요. 혹시 어머니는 저랑 그이랑 이혼하시길 바라시나 보죠? 뭐야?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네 년이 남편을 개무시하니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지. 아, 그러세요. 어머니도 참. 그 인간이 왜 거짓말을 잘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네요. 다 어머니를 닮아서이군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건데 말이죠. 사실 어머니가 머리채 잡으려는 제가 아니잖아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정말 모르시겠어요? 뭐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편 아픈데 간병도 안 하는 네가 머리채 잡혀도 싸지. 그래요? 저는 어머니 생각과 다른데요. 마누라 놔두고 딴 년한테 눈 돌리고 가정 파탄 내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 볼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저야말로 어머니 머리채라도 잡고 싶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마 제가 뭘 하는지 떠보려고 하는 거였겠죠. 새 며느리고 뭔 소리고 우리 아들이 딴 년한테 눈을 돌리다니 나는 금시초문이다. 대체 무슨 소리니? 저는 두말할 거 없이 어머니 앞에 이혼 소송을 위해 모아둔 남편 놈의 외도 증거를 던져줬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사진과 문자 내용 그리고 당신이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도 증거로 남아있는 걸 보고는 사색이 되시더군요. 이게 대체 다 뭐란 말이냐? 이걸 너 어디서 난 거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네가 뭘 잘못한 게 분명해. 저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 그만하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머리채 잡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요?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어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세요? 저요. 어머니 아들하고 알고 지낸 세월 10년이 넘어요. 근데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는 걸 부추기시면 되나요? 인간으로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으세요? 전혀요. 제가 당한 만큼 그 인간도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두고 보세요. 미친년처럼 울부짖는 저를 보더니 어머니는 조금 전과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가 아들 이혼을 부추긴 건 부인하더군요.
어머, 얘. 이건 100번 우리 아들이 잘못이네. 그래, 인정하마. 근데 이혼이라니. 내가 아까는 홧김에 한 말이다만 그런 식으로 이혼하면 되겠니? 깔끔하게 네 거 내 거 챙겨서 갈라주는 것도 나는 용납 못해. 근데 우리 아들을 부셔버리겠다니 그러지 말어. 내가 사과할 테니 일단 진정해라. 어머니 같으면 진정하겠어요? 바람 피운 남편은 엄마까지 머리채를 잡는데 진정이요? 웃기지 마세요. 남편 놈도 아마 지금 간이 콩알만해졌을걸요? 제가 모든 걸 알아냈다는 거 다 아니까 어머니야말로 개소리 그만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예, 너 정말 우리 아들 거지 만들어 쫓아낼 거 아니지? 니들 같이 한 세월을 생각해라. 응? 떡두꺼비 같은 손주 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저는 그런 손주 낳아줄 며느리 못 되니까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큰일 났다 싶었는지 일단 억지 변명을 하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억지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혼 소송 준비한 걸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까지 접수하고 집 정리하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했던 대로 착착 진행했습니다. 남편 놈은 사고를 제대로 냈는지 많이 다치긴 했더라고요. 깁스한 몸으로 집에 와서 싹싹 빌었지만 이미 이혼 소장은 법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당신 참 낯짝도 두껍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내 직장 후배랑 바람난 거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 회사랑 당신 회사에 전부 알릴 거니까.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짜내면서 여보, 이혼할다 하더라도 선영이 직장에는 알리지 말아줘라. 그럼 당신 얼굴에도 침 뱉는 거나 똑같잖아. 당신 회사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 그냥 우리 조용히 이혼하면 안 될까? 남편의 그 말이 저의 화를 더 돋구고 말았습니다. 뭐?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따위로 하니? 조용히 이혼해? 이 와중에 당신은 그년을 감싸고 싶어? 절대 그렇게는 못 해주겠네. 좋아. 내 앞에 이번 주까지 그년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 가져와. 아, 물론 당신 위자료는 별도인 거 알지? 그년 돈을 가져오든 당신 돈을 가져오든 이번 주까지야. 그럼 상간녀 소송은 취하해 줄게. 뭐? 4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딨어, 여보? 당신이 나 돈 없는 거 더 잘 알잖아. 뇌할 바 아닌 거 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물론 순순히 취하해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절대 자기 돈으로 마련해 가져올 인간이 아니거든요. 상간녀 역시 제가 알기로는 그만한 돈이 없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위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의 무리한 요구로 둘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결국은 둘이 결혼은커녕 소송하는 중에 헤어지더군요. 그러고 나니 제정신이 드는지 남편 놈이 하는 말이 내가 여우 같은 년한테 잠깐 눈이 돌았나 봐. 내가 무조건 다 당신한테 맞춰줄 테니까 우리 이혼 소송 그만두면 안 될까? 웃기지 마. 이미 늦었어. 위자료 깎으려는 수작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와서 여우? 실컷 놀아놓고 돈 없는 현실이 이제 무섭냐? 당신이 저지른 건 당신이 전부 책임져. 남편 놈은 이혼하지 말자며 몇 번이고 싹싹 빌었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저는 아끼던 후배년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간녀 소장 가고 한참 후까지 저는 후배년에게 사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년이 항소를 하더라고요. 항소한 답변서 내용을 봤더니 꼴에 변호사까지 써서 증거 불충분 어쩌고 하면서 자기는 외도가 아니었고 남편 놈이 일방적으로 치근덕거렸다고 별 시답지도 않은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길래
저는 쾌재를 부르며 제가 가지고 있던 둘이 음담패설 나눈 대화까지 전부 까발려 줬습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불륜 남녀편은 아닌 거 아시죠? 저는 변호사가 요구한 최대치는 아니지만 훨씬 유리한 판결로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는 회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줬고 결국 제 발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빌던 인간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면 아직 멀었다고 해줬습니다. 돈이 문제겠습니까? 아마 남편은 똑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해봐야 제 심정을 알 겁니다. 남편 놈은 저에게 재산 분할 다 해주고 위자료까지 탈탈 털렸고 시모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남편 놈보다 시모가 저에게 더 사정사정하며 빌었던 것 같네요. 자기 아들 개털되는 건 진짜 보기 싫었나 봅니다. 저랑 헤어지면 아들 개털되는 거 아시는 분이 왜 그리 저에게 잔인한 짓을 하신 걸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아직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도 이렇게 글로 써보고 다시 또 읽어보니 참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혼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고작 남편 하나 없다고 제가 못 살겠나요? 물론 함께한 10년 넘는 세월이니 드문드문 생각은 나겠죠. 사람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억만 떠올리는 습성이 있다 하니 저 또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고 아프고 실망스럽고 화나고 그렇네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는 복수를 꼭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복수하는 조차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전 후자 쪽이긴 해요. 상간녀 머리채 한번 안 잡고 잠이 오냐고 하는 지인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귀한 시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